고아인 저를 의사로 키워주신 양어머니는 상견례를 2달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너 결혼하는 건 꼭 보고 팠는데 라는 유언을 남기셨고, 저는 상견례장 의자 위에 양어머니 사진을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죠. 그 사진을 본 예비 시어머님께서는 갑자기 미친 듯이 오열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고아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 없이 자랐거든요. 그로 인해 어린 마음은 늘 허기진 채 자란 아이였죠. 누가 고아라고 써붙여 놓은 것도 아니었는데 아이들은 제가 고아인 걸 금방 알아차리고 잘 놀아주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학교에서 고아원으로 돌아와도 반겨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는 일조차 낯설기만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저의 이름을 크게 부르기라도 하면 긴장하기 일쑤였죠. 어느 누구라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조용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그림자처럼 움직였죠. 괜히 눈에 띄면 안 될 것 같았고 어른들 눈에 들면 더 힘든 일이 생길까봐 숨듯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은 지금처럼 복지라는 개념이 널리 퍼지지 않았고 고아는 그저 가엾은 아이 혹은 불쌍한 존재로만 여겨지던 때였으니까요. 저희 고아원도 사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방 하나에 아이들 10대 명이 이불 하나를 나눠 덮으며 잠을 잤고 밥은 국에 밥을 말아 겨우 허기를 달랠 정도였죠. 가끔 자원봉사자들이 빵이나 사탕 같은 것을 가져오면 그날은 명절처럼 들떴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 달콤함은 금세 사라지고 다시 배고픔과 추위가 찾아왔으니까요.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그 바람은 발끝부터 마음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배고픔이나 추위보다도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다는 그 고독함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죠.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이 부모님 이야기라도 시작하면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몸을 피하곤 했습니다. 누구는 엄마한테 혼났다며 투정을 부리기도 했고 누구는 아빠랑 놀이공원에 갔다고 자랑하기도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제겐 그림 속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너무 먼 세상의 이야기라서 부러움조차 감히 품지 못했죠. 고아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는 5살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없더라고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비 오는 날 누군가 제 손을 잡고 골목 끝에 있던 성당 앞까지 데려다 주었던 장면입니다. 여기서 착하게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 데려갈 거야. 그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돌아서 갔습니다. 저는 끝내 그가 누구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남겨졌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누구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른의 손길은 언제나 날 데려다 놓고 떠나는 손길이었고 웃는 얼굴 뒤에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눈빛이 숨어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저는 누가 등을 토닥여도 무심한 얼굴을 했고 칭찬을 받아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면 그 기쁨이 금세 사라질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저는 어린 시절 내내 단 한 번도 괜찮다고 말해준 어른을 만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절 저 자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가야, 넌 잘 버텼어. 그리고
지금 이만큼 살아낸 것도 참 대견한 일이야. 하지만 그 시절엔 그런 스스로에게 하는 위로조차 사치였죠. 아이들은 울음을 삼키는 법부터 배웠고 말보단 눈치를 먼저 배웠습니다. 저는 특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더 조심스러워야 했고 더 얌전해야 했고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거든요. 고아원에서조차 여자아이는 더 적게 먹어야 했고 더 많이 일하게 했죠. 여자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자주 희생을 요구받아야 했던 겁니다. 어른들은 여자애가 그러면 안 된다, 조심해야 한다, 말대답 말고 고개 숙여라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말들이 마치 제 운명을 정해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알기도 전에 부끄러움을 먼저 배운 아이였습니다. 당연히 입던 옷은 늘 물려 입은 옷이었고 소매 끝에는 전에 그 옷을 입었던 다른 아이의 이름이 남아있어도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죠.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아이다움을 포기해야 하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끔 도시에 입양된다는 친구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부잣집에, 어떤 친구는 외국 사람에게 입양되었다는 이야기가 돌았죠.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부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왜 선택되지 못할까? 나는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 아이일까? 그렇게 마음 한구석에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고아원에 다녀간 어떤 부부가 저를 유심히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던 날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내일 나를 데리러 오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다음 날을 맞았지만 그들은 끝내 오지 않더군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저는 결국 기대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았고 실망은 다시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으니까요. 저에게 세상은 너무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매일같이 조금씩 사라졌죠. 나는 그냥 없어도 되는 아이인가 봐.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며 자라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린 시절의 저는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냈으니까요.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제 두 발로 스스로를 지탱하며 버텼잖아요. 한없이 약한 존재인 줄만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참 단단한 아이였더군요. 그래서인지 지금 제 나이 60이 되고 나니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참 단단하고 강한 분이시네요 라고 말하는 날도 왔고요. 그럴 땐 쓸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강한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예요. 버텨야 했던 거죠. 그게 제 전부였으니까요. 고아원에서 겪은 일들 중 가장 잊히지 않는 건 겨울날 목욕탕에 갔던 기억입니다. 제가 지내던 고아원에는 제대로 된 욕실이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인근 공중 목욕탕으로 단체로 데리고 갔거든요. 아이들 수십 명이 줄을 서서 털모자도 없이 바람을 맞으며 언발로 걸어갔죠. 목욕탕에 도착하면 관리인은 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아유, 또 왔어? 아이고, 물 다 써버리겠네. 그 말이 어찌나 창피하고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씻으러 왔을 뿐인데 사람들이 우리를 귀찮은 존재로 대한다는 게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몸을 씻기보다 마음의 상처를 더 묻히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욕탕 안에서 아이들은 서로 등을 밀어주며 작게 웃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순간에도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내 등에 남겨진 상처 자국을 볼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5살 무렵 입양됐다가 며칠 만에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집에서 맞은 흔적이 아직도 등 한켠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겨우 글씨를 배우던 나이에 넌 왜 이렇게 못생겼냐는 말을 듣고 머리채를 잡힌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꿈에서 볼 때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목욕탕 거울을 마주보는 게 두렵더라고요. 김이 서려 흐릿하게 비치는 제 모습조차 선명하게 보기 싫었어요. 그 집에서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제 마음엔 너무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그 후로 고아원으로 돌아온 저는 종종 거울 앞에서 제 등을 바라보다가 문득 울음을 삼키곤 했기에 누군가 제 상처를 보고 모를까봐 걱정이 되었죠.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제가 꼴찌라는 생각에 기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입양 가는 아이들이 부러웠습니다. 어릴 적 저는 늘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잘 웃는 법도 배웠고 예쁘게 말하는 법도 연습했을 정도였죠. 그럴수록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라는 존재 하나만으로는 누구의 마음에도 머물 수 없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디인가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마음속으로는 경계하면서도 저에게 엄마 아빠가 되어주길 기다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은 그 5살 아이가 제 안에서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하고 조용히 아주 작게 말하면서요. 늘 그렇게 조용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견디던 아이일 뿐이었죠. 또 아팠던 기억으로 남은 건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고향으로 가고 우리는 고아원 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나은 반찬이 나온다 해도 명절은 고아들에게 가장 외로운 날이었어요. 선생님이 연극처럼 이모들이 너희에게 떡을 해줬단다라고 말할 때 아이들은 잠시 들떴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마다 상상 속 가족을 그렸거든요. 어떤 아이는 우리 엄마는 아마 나를 찾고 있을 거야 라고 말했고, 또 어떤 아이는 아빠가 돈 많이 벌면 데리러 올 거래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저는 그런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억도 없을 뿐더러 희망을 말할수록 더 아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몰래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찬 공기 속에 보름달이 참 크게 떠 있었고 달빛 아래 서 있는 제 그림자가 유독 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기다려주면 좋을 텐데. 그 바람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지만 제 안에 오래도록 남아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작은 불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초등학교 3학년이던 어느 날 한 여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 옆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죠. 그날도 저는 도시락도 없이 빈 책가방을 메고 운동장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런 제가 그녀의 눈에 띄었나 봅니다. 얘야, 배 안 고프니?
낯선 목소리에 움찔했지만 그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도망치지 못했죠. 그 눈빛과 손길은 결국 제 인생의 첫 번째 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름도 묻지 않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왜 다들 집으로 돌아간 운동장에 혼자 있는지도, 왜 도시락이 없는지도 묻지 않고 그저 배가 고프냐고 물을 뿐이었죠. 그저 조용히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제 손을 이끌어 가게 안으로 데려갔고 부드러운 말투로 앉아, 따뜻한 국밥 금방 나올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내 몫의 밥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누구를 위해 남겨진 것도 아닌, 온전히 제 이름 없이도 저에게 건네진 밥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이는 순간,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 끼는 제가 사람으로 살아가도 된다는 허락 같다고 생각했죠. 그 후 그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를 보며 눈짓으로 가게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국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제 머리를 쓰다듬거나 요즘은 학교에서 뭘 배우니? 하고 물으며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죠. 그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따뜻했으며 무엇보다도 제 존재를 부정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느 날 국밥을 도와주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녀는 저에게 숟가락을 건네다 말고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얘야, 나도 어릴 때 누군가 덕분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단다. 그 덕분에 살아낼 수 있었어. 그냥 너도 살아냈으면 해서.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운동장을 돌지 않았습니다. 책가방 안에는 여전히 도시락이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무게가 자리했죠.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저런 손을 내미는 어른이 되어야지. 그 다짐은 수십 년이 지나 제가 의사의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국밥집에 온 길을 지금도 매일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기억합니다. 환자가 아플 때, 가족이 없어 혼자일 때, 어린 시절 저에게 국밥을 건넨 그 눈빛으로 바라보려 애쓰면서요. 그녀는 저에게 세상의 다른 이름, 희망, 존엄, 그리고 사람이었다는 것도요. 그날 처음으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며 저는 울었던 것도 못 잊죠. 고작 10살이었던 그때는 제가 왜 울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너무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난 것이었거든요. 그녀는 그날 이후로도 종종 저를 불러주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운동장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그녀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제게 손짓을 했습니다. 겨울이면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와선 찢어진 제 바지 무릎을 쓰다듬듯 바라보며 목도리를 감아주셨죠. 그 시절 한국은 여전히 배고픈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는 오래였지만 삶은 여전히 살얼음 같았죠. 길바닥엔 천막을 친 가게들이 늘어섰고 전기밥솥이 있다는 말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다닐 만큼 온기가 귀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저는 부모를 모른 채 서울 변두리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누가 낳았고 왜 거기 있었는지 아는 사람도 알려줄 사람도 없었죠. 이름조차 고아원 원장이 대충 지어준 것이었으니까요. 어떤 아이 하나로 살아왔던 저에게 그녀는 먼저 말을 걸어준 첫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그녀의 국밥집은 학교 앞 문방구 옆에 있는
자그마한 기와집이었죠. 연탄 아궁이에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낡은 나무 간판에는 손국밥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안에는 쇠숟가락과 사기그릇, 고무줄로 묶은 신문 뭉치, 그리고 그녀의 앞치마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말이 없다는 걸 아는 듯 굳이 말을 많이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가 고픈 아이는 묻지 않는 법이라며 데려다가 앉히고 국밥 곧 나온다는 말만 하고 국밥을 먹이기만 하면서요. 한 그릇 가득 말아낸 뜨거운 국밥 안에는 삶은 고기 몇 점과 파 송송,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푸짐한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도피처가 되었죠. 그날도 저는 발끝에 끌리듯 그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국물 냄새는 참을 수 없이 따뜻했고 배는 고프다 못해 속이 쓰린 것 같았죠. 어머 얘야, 또 왔구나. 낡은 앞치마를 두른 그녀가 저를 발견하고는 문득 웃으며 말했죠.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히고 익숙하게 국밥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이건 남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음식 버리긴 아깝잖니. 그 말은 늘 그렇듯 부끄럽지 말라는 배려라는 것을 그때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허겁지겁 밥을 퍼먹을 뿐이었죠. 그녀는 말없이 제 앞에 앉아 김이 오르는 그릇을 바라보며 가만히 지켜보았고요. 그렇게 그녀에게 국밥을 얻어먹는 날들이 쌓여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학교를 마치면 어김없이 국밥집에 들렸고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제 앞에 밥을 내놓아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무언가 떠오르듯이 울어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혀를 대인 것도 뭔가 아팠던 것도 아닌데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죠. 그녀는 그런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고 제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울어도 돼. 괜찮아. 네가 울어도 난 여기 있을게.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녀가 묻지도 않았던 말을 했습니다. 저 엄마도 아빠도 없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더군요. 나도 가족을 잃었단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만난 남자와 겨우 삶을 시작했지만 트럭 사고로 남편과 딸을 한꺼번에 잃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매일 밥을 지었어. 누구라도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다시 살아볼 마음이 들게 하고 싶었어. 그게 나한테 남은 마지막 이유였지.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저에게 국밥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고 저는 그 국밥집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이후로 자주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제 눈에는 꼭 무슨 일을 하러 온 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죠. 그저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거나 병치레하는 아이 곁에 조용히 앉아 등을 쓸어주는 정도였거든요. 당시엔 그런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밖에서는 그녀 곁에 있었지만 고아원에서는 멀찍이서 지켜보곤 했죠. 눈빛이 유난히 맑았던 그녀는 매번 마주칠 때마다
말없이 미소를 지어주더라고요.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아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고 가끔은 그녀가 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추운 날이면 털실로 짠 목도리를 몰래 제 침대맡에 두고 가기도 했고 명절이면 작은 떡 한 조각을 제 손에 쥐어주며 내 몫이라며 남겨왔어 라고 웃었죠. 결국 그녀는 고아원을 찾아가 저를 입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입양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없고 가족도 없는 여인이 혈연도 없는 아이 하나를 거둔다고 하니 원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고 하더군요. 어려운 일입니다. 관청도 그렇고 사람들 눈도 있고.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관청 앞에 매일 아침 달에 입은 옷을 입고 가서 문이 열리길 기다렸답니다. 노란 서류 뭉치를 꺼내 보이며 저를 입양하게 해달라고 한 거죠. 점심 장사를 마치고 관청에 다시 가는 날도 있었대요. 그녀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의 노력으로 입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관청 사람들도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 눈을 피했지만 그녀는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더군요. 깨끗이 닦아시는 고무신, 몇 번이고 꿰매 입은 회색 저고리를 입고 손에 꼭 쥔 노란 서류 뭉치를 든 그 모습은 고집이자 절박함 그 자체였겠죠. 한겨울에는 손이 터져 피가 났고 장맛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우산 하나 없이 비를 맞으며 그녀는 입양이 되길 관청 앞에서 기다렸으니까요. 때로는 그녀에게 시장에서 장사하던 이웃들이 김 싸온 도시락을 쥐어주며 참 지독한 사람이야 하고 속삭이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관청에서는 그런 그녀의 신원을 수차례 조사했고 그녀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지, 동네 평판은 어떤지 이웃들에게까지 찾아가 물었다는 말도 들었죠. 그 무렵 여성 혼자 고아원의 아이를 키우겠다고 나서는 건 상식 밖의 일이었고 몇몇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여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이한테 가족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 말만을 반복하며 관청 직원 하나하나의 얼굴을 외우고 점심시간을 피해 찾아가 눈을 맞추며 계속 이야기했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단정하게, 더 진심으로 다가가려 애썼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담당 공무원이 그녀의 노란 서류를 다시 집어들며 말했답니다. 다시 심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희망이 생긴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장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무릎 꿇고 부탁했다고 하더군요. 이 아이는 꼭 저랑 살아야 할 아이입니다. 저에게도 이 아이에게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이 되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마을 이장이 보증을 서주었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증언을 써주었대요. 그녀는 그날도 달에 입은 저고리를 입고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그렇게 저에게 가족이 생긴 날이 되었고요. 입양 허가가 떨어진 날, 그녀는 싱글벙글 웃으며 고아원으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창밖에 서 있던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빨갛게 부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달려나간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가자, 우리 집으로. 그날부터 저는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고아이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녀는 시장 한복판에서 땀 흘려 일한 돈을 조금씩 모아 제 방을 꾸미고 저와 제일 먼저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심사위원 앞에서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이 아이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있었던 이유를요. 그녀는 마침내 제 보호자가 되었고 잘 달인 헝겊 이불 하나를 깔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집에서 잠을 자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녀와 처음 만나고 2년이 흐른 뒤라 저는 어느새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지만 그날만큼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새롭게 태어나 그녀가 저를 낳아준 엄마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요.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널 낳은 건 아니지만 네 이름을 이제 내가 부를 거야. 세상이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이야. 예순이 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름도 없던 아이였던 제가 지금은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어쩌면 저는 아직도 국밥을 먹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속엔 여전히 연탄불 위에 놓인 국솥 하나가 끓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요. 그 솥은 50년 전 저라는 존재를 끓여냈고 그 온기가 오늘날 제 삶을 태우고 있죠. 그녀는 제 인생을 다시 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분을 엄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관계였지만 저에게는 분명 엄마였으니까요. 엄마는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만이 가족은 아니란다. 마음으로 맺어졌다면 그게 진짜지. 그 말은 제 온몸에 스며들며 삶을 바꾸었고 저를 견고하게 지탱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국밥집을 운영하며 꾸려낸 우리 가정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엄마는 언제나 저를 먼저 챙기셨고요. 우리 딸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왔니? 그 작고 평범한 말들이 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고 결국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진짜 사람이 되어갔고 엄마의 헌신 덕분에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고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엄마를 위해 그리고 엄마가 지켜낸 제 이름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아이입니다. 라던 엄마의 말이 제 인생의 출발점이었으니까요. 잊히지 않겠다고,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공부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자마자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책상 앞에 앉으면서요. 학교가 끝나면 국밥집으로 달려가 엄마 일을 도왔고 손이 비는 시간마다 교과서를 펼쳐 공부했죠. 국밥 냄새가 배어있던 책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교과서였습니다. 엄마는 피곤하셔도 늘 말없이 제 옆에 앉아 계셨죠. 엄마는 언제나 자신보다 저를 먼저 생각하셨거든요. 장사가 안 된 날에도 엄마는 꼭 저녁을 차려주시고 저 몰래 사두신 학용품을 제 책상 서랍에 넣어두곤 하셨습니다. 내 딸 공부하는 건 내가 도와야지. 넌 너 할 일만 해.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 사이에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저는 조용히 웃으며 엄마의 국밥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 이야기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엄마가 있다는 게 그저 좋을 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고 싶던 저는 결국 저희 지역 지방의과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했고 합격증을 들고 엄마에게 달려가 말없이 안겨드렸습니다. 그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한참 안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잘했다 우리 딸. 이젠 엄마 말고도 세상이 널 기억하겠네. 대학 시절에도 저는 방학이면 국밥집 일을 도왔습니다. 한 손엔 해부학 교과서를, 한 손엔 설거지 수세미를 들고 의사가 된다는 꿈을 향해 쉬지 않고 달리며 앞만 보고 전진했죠. 엄마는 제 대학 졸업식에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오셨고 하얀 가운을 입은 저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릴 거야. 저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한 아이를 사람으로 길러낸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 사랑은 여전히 제 삶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대학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왠지 통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도 입양하였고 그 비슷한 외로움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든 것 같아요. 비슷한 상처를 품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온기를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죠.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오래전부터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많이 닮아 있더군요. 남편도 어릴 적 한 가정에 입양되어 자랐고 저처럼 묵묵히 자신을 길러준 가족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의사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첫 만남은 병원 수련회 시절 분주한 응급실 복도에서였습니다. 환자 하나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고 잠깐의 말다툼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는 남편의 모습이 자꾸 마음에 남았거든요. 남편도 그랬는지 조심스럽게 가까워졌고 조용히 서로의 과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후회하지 않게 돼. 우리가 버텨낸 시간은 결코 작지 않았고 이제는 그 시간을 함께 나누며 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의 곁에 서면 저 자신이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릴 적 엄마가 해주시던 말도 생각났습니다. 세상에 네 자리가 꼭 있을 거야. 그 자리에 가면 너는 누군가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렇게 결혼을 결심했을 때 엄마는 너무 기뻐하면서도 조용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상견례를 2달 앞두고 엄마는 결국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가난 말기였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죠. 엄마도 모르고 계시다가 제가 결혼 소식을 알리던 그날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거였어요. 계속 피곤하고 배가 부풀었는데 제가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쯤 저는 집에도 자주 못 들어갔고 들어가서도 쓰러지듯 잠만 자고 일어났거든요. 그 모든 순간이 얼마나 후회되던지요.
늦었지만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나섰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식을 기다리는 동안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엄마는 떠나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의사 선생님 엄마가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해. 엄마 잘못이야. 우리 딸 잘못 아니야. 알지? 우리 딸은 아무 잘못 없어. 우리 딸 만나 보낸 모든 시간이 엄마는 행복했어. 고마웠고 사랑했어. 그런 엄마의 손을 더 꽉 움켜쥐며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는 절대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진짜 너무 많이 사랑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마치 어린아이 달래듯 얼굴을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딸 결혼하는 거 꼭 보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하네. 미안해. 대신 그날 이 사진만 같이 데려가 주렴. 그렇게라도 보게 해줘. 오랜 시간 저를 위해 희생하신 엄마의 소원은 그저 사진 한 장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엄마께 약속했습니다. 꼭 같이 가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고단한 삶을 다 마치셨다는 듯 약간 미소를 지은 것처럼 보였죠. 엄마를 보내드리는 일은 정말 너무나 괴로운 일이더라고요. 남편의 외할머니가 엄마보다 이틀 먼저 돌아가시면서 장례는 저 혼자 치러야 했거든요. 세상 천지 저와 단돌뿐인 엄마를 외롭게 보내드리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은 외할머니 장례를 마치고 뒤늦게 와주긴 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미안함에 더 아프더라고요. 그런 저를 남편은 조용히 위로해 주었습니다. 서로 아픈 일을 비슷하게 겪었으니 더 서로 의지하자고 말하며 슬픔에 잠긴 저를 다정하게 달래주었고 그 모습을 보며 남편에 대한 믿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엄마를 보내드리고 나서 예정되어 있던 상견례는 3달 정도 미뤄졌습니다. 다시 정한 상견례 날, 양가 모두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분위기는 조심스러웠지만 저는 약속대로 엄마의 사진을 제 곁 의자에 놓았습니다. 그날 엄마가 꼭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미리 시어머니께 양해를 구해달라고 남편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저와 엄마의 그 모습을 불편해하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기다리면서도 조마조마했죠. 그런데 엄마의 사진을 본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으로 입을 틀어막더니 온몸을 떨며 울음을 터뜨리시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 아들을 돌보시던 그분이야.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알 수 없는 말을 하시며 예비 시어머니는 한참을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얘야, 너희 둘은 운명이야. 이분이 너희 둘 다 살린 거야. 이분 같은 분이 계셨기에 너도 우리 아들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된 거야.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눈물 어린 고백에 가슴이 먹먹해지면서요. 엄마가
저희 엄마가 남편을 품에 안고 키운 적이 있다고요? 예비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오래된 비밀의 문을 여는 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너희 엄마 그분은 너를 만나기 전 그때 3살 정도였던 우리 아들을 업어 키우셨던 분이야. 내가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도 아쉬워하시면서 보내셨지. 너희 엄마 옆집에 살던 여자가 우리 아들을 낳고는 도망치듯 사라졌다더라. 다들 어려운 시절이라 아이가 버려져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는데 그분이 너희 엄마가 마치 제 자식처럼 품에 안고 키우셨지. 먹이고 재우고 안아주고 그 모습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었어. 그때 난 처음 알았단다. 진짜 엄마란 피보다 마음이 먼저인 사람이라는 걸.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말없이 엄마의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엄마의 지난 세월이 남편과 제 삶 깊숙이 얽혀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고 엄마의 위대한 사랑이 다시 한번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엄마가 품에 안고 돌봤던 아이가 결국 인연이 되어 제 곁으로 돌아온 것이죠. 예비 시어머니는 다시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다리를 놓은 분이야. 내 아들을 살린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은 내 며느리의 엄마라니. 아휴, 세상에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 솔직히 아들이 입양하라는 걸 몰랐다면 더 좋은 조건의 사람과 결혼하길 바랬던 것도 사실이야. 초등학교 때 얘가 내 일기장을 보는 바람에 들켜서 그걸 계기로 밝히고 키우게 된 거지. 그래도 한 번도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너무 귀한 아이였지. 그런 아들이 같은 처지의 여자와 결혼을 한다니까 솔직히 아쉽긴 했어. 하지만 이분의 딸이라면 나는 이제 더 아쉬울 것도 없이 오히려 감사하지. 아이고, 조금만 더 사셨으면 좋았을걸. 그때 보내주신 아이가 이렇게 잘 큰 걸 꼭 보셨어야지. 저는 엄마의 사진을 보며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결국 당신은 끝까지 우리 곁에 있었네요. 이렇게 또 한 사람을 품에 안아 우리를 이어주었어요. 그날 상견례 자리는 눈물과 따뜻한 말들로 가득 찼고 비로소 엄마의 빈자리는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 여인의 선한 마음에서 태어났다는 게 밝혀졌고요. 피보다 깊은 사랑으로, 운명보다 단단한 인연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죠. 그날 이후 양가 모두가 하나의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마치 딸처럼 돌보아 주셨고요. 엄마가 남편을 시어머니께 보내며 그러셨다고 합니다. 제가 형편만 좋았으면 안 보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고 귀한 아이예요. 비록 친엄마라는 사람은 그렇게 아이를 포기했지만 진짜 귀하게 길러주세요. 저보다 좋은 분들이라 믿고 보내는 거예요. 잠시였지만 이 아이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주제넘게 이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한참 동안 손을 흔들던 엄마의 뒷모습이 시어머니에겐 평생 잊히지 않는 장면으로 남아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남편을 정말 귀하게 길렀다고 합니다. 너무 순하고 착해서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였다고 하시며 말씀하시던 눈가가 촉촉해지셨죠. 결혼식 날
저희는 신부 측 부모님 자리 한가운데에 엄마의 사진을 모셨습니다. 저는 하얀 레이스가 달린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화려한 드레스는 아니었지만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고운 옷이었어요. 어깨를 감싸는 망사에는 진주 단추가 촘촘히 달려 있었고 허리 아래로 퍼지는 치맛자락은 시간이 지날수록 묵직한 기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드레스를 입고 나니 문득 마음속에서 엄마의 손길이 그리워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단추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채워주시며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말씀해 주셨을 엄마. 그날은 사진 속에서 조용히 웃고 계셨으니까요. 햇살은 예식장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고 드레스 자락은 그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부케를 들고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결국 당신은 끝까지 제 곁에 계셨네요. 오늘 제가 진짜 엄마 딸로 빛났어요. 입장을 하려는데 신부 측 부모님 자리 정중앙에 놓인 엄마의 사진에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액작 속 엄마는 흰색 블라우스에 단정한 검은 자켓을 입고 익숙한 그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혼인 서약을 마치고 신랑과 함께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릴 때 저는 누구보다 먼저 엄마의 사진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 엄마도 오늘 함께 오신 거야. 오늘은 다 너희 엄마 덕분이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따뜻한 무엇인가가 가슴 깊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물을 꾹 참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지금 예순이 된 제가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그 웨딩드레스의 감촉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엄마의 품처럼 포근했던 눈부신 하루였습니다. 피로 현장에서는 하객들이 하나둘 다가와 인사를 건넬 때도 알 수 있었죠. 신부님 너무 예뻐요. 어머님 사진도 참 고우시네요. 그 말들이 들릴 때마다 엄마가 제 어깨 너머에서 살짝 웃고 계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의 사랑은 또 다른 형태로 제 곁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돌보아 주셨고 남편은 엄마의 기도를 품은 사람처럼 다정하고 성실한 남편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피보다 깊은 사랑으로 운명보다 단단한 인연으로 하나가 되었죠. 어릴 적엔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았지만 어느 날 한 여자가 저를 사람으로 길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은 그 여자의 따뜻한 기억을 통해 저와 이어졌고요. 세상이 정해준 가족이 아니더라도 사랑으로 이어진 인연은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결국 우리를 구원합니다. 엄마의 기억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채 지금도 따뜻하게 숨쉬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제 아이가 결혼을 준비하는 나이가 되자 문득문득 엄마의 감정이 떠오르곤 합니다. 아이를 위해 혼수며 예단을 준비하면서 그때 엄마가 저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을 아이에게 다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하죠. 하지만 곧 깨닫습니다. 엄마는 이미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고 가셨다는 것을요. 세상 무엇보다 단단한 사랑과 존엄,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저를 품어주던 따뜻한 시선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며 살아갑니다. 시어머니의 손길처럼, 남편의 믿음처럼, 그리고 제 안에 남은 엄마의 기억처럼요. 그래서 가끔 제 아이가 저를 보며 엄마는 정말 단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단단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나를 품은 사랑이 단단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지. 그렇게 오늘도 저는 사랑으로 이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지 않아도, 어떤 혈연으로 엮이지 않아도 끝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단 하나의 힘, 사랑으로 말이죠. 그 사랑은 우리를 잊히지 않게 하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구원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줄 거라는 것을요. 언젠가는 엄마와 저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말이죠. 그때까지 더 열심히 부끄럼 없이 살아내려 합니다.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로 남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자랑스러운 가족이시겠죠. 그러니 우리 오늘도 열심히 힘내서 살아봅시다. 사랑이라는 힘으로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